안녕하세요. 신장 지역의 상황에 대한 방대한 문건들이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문건들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이 제기하는 주장은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바로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학살, 즉 제노사이드에 관한 건데요. 지금부터 그 근거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주제의 무게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문건들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이거예요. 신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행위들이 국제법이 규정하는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집단학살의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혐의를 제기하려면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겠죠? 문건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직접 그 끔찍한 일을 겪은 생존자들의 증언이고요. 둘째는 바로 그 시스템 내부에서 흘러나온 정부의 기밀 문서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위성사진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죠. 이 세 가지가 이 주장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 바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지금 보시는 트루스나의 지아우둔 씨의 이야기는 이 사건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참혹한 상처를 남겼는지 보여주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증언이 수백 건에 달하고 이건 그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증언의 일관성이에요. 이 자료들을 보면요, 서로 다른 수용소, 다른 시기에 있었던 수백 명의 증언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은 패턴의 학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잘 짜인 시스템에 의한 학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시스템 내부에서 유출된 정부 기밀 문서입니다. 특히 이 신장 경찰 파일이라는 건 정말 결정적이에요. 수천 장의 사진, 명령서, 수감자 명단, 이건 그들이 굳게 닫아두려 했던 시스템의 내부를 활짝 열어 보여주는 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서들이 뭘 드러내냐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탈출을 시도하면 사살하라는 공식 지침이 있고요. 또 체포 사유를 보면 왓츠앱을 사용했다거나 자녀가 너무 많다는 식의 정말 황당한 이유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 거대한 억압 시스템이 얼마나 기계적이고 또 비인간적으로 돌아갔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둥, 이건 하늘에서 내려다본 증거입니다. 380곳 이상. 이게 무슨 숫자냐면 호주전략정책연구소 같은 기관들이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찾아낸 구금시설로 의심되는 곳들의 숫자입니다. 위성사진이 말해주는 건 바로 그 규모와 속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반청 시설을 한번 보세요. 2017년에는 그냥 텅 빈 농지였어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축구장 31개 크기에 10,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감옥 같은 시설로 변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신장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꽤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뭘까요? 지금부터는 정부의 주장이 뭔지, 그리고 이 문건들이 그 주장을 어떻게 하나하나 반박하는지를 한번 대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 시설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직업훈련센터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거기가 학교라면 왜 탈출하는 학생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높은 담과 감시탑이 필요한가요? 위성살인에 찍힌 모습은 학교가 아니라 명백한 교도소의 구조라고 반복하는 거죠. 두 번째 주장은 이건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조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들은 규모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해요. 테러 용의자는 기껏해야 수백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가둬야 하냐는 거죠. 심지어 유출된 체포 명단을 보면 기도나 히잡 착용처럼 테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유들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주장이 이건 우리 내부의 일이다, 내정 문제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문건들은 국제법의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딱 짚습니다. 바로 유스 코겐스라는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집단학살, 즉 제노사이드만큼은 그 어떤 주권도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인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 마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건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증거들이 어떻게 국제법상 집단 학살이라는 가장 중대한 범죄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1948년 유엔 집단학살 협약의 정의인데요. 여기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또 증명하기 가장 어려운 키워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도입니다. 특정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리게 됩니다. 협약은 집단학살을 구성하는 5가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살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위해, 그리고 바로 이 4번째, 집단 내 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제하는 행위. 문건들은 신장에서 벌어진 고문과 성폭행, 그리고 강제 불임 시술이 바로 이 2번과 4번 조항에 명백하게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불과 4년 사이 내에 위구르족이 많이 사는 지역의 출생률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48.7%예요.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문건들은 이걸 두고 조직적으로 출생을 막는 조치가 시행됐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증거와 분석의 끝에서 문건들이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건 과연 뭘까요? 바로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달라는 겁니다. 그 요구사항은 정말 전방위적입니다. 시진핑 주석 같은 최고위층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가 자국법으로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위구르 강제노동과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경제적인 압박까지 말 그대로 법, 외교, 경제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동원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들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인류는 홀로코스트를 겪은 후에 다시는 안 된다, never again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증거들 앞에서 과연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걸까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은 이제 국제사회의 몫으로 나왔습니다.